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한양에서 사흘길을 더 들어간 산골, 그곳에 권세가 최정성 대감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행랑채만 해도 10칸은 좋게 되는 큰 집이었지요. 대문 앞에는 석수 한 쌍이 위엄있게 서 있고 마당은 100명이 모여도 넉넉할 만큼 넓었습니다. 이른 가을 아침 산안개가 천천히 거쳐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멀리 산봉우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마당의 감나무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제잘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집 안에는 깊은 설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안채에 28배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정성 대감의 막내딸, 세상 사람들이 마님이라 부르는 그녀였습니다. 고운 얼굴에 가는 허리, 달처럼 둥근 이마와 버들가지 같은 눈썹, 하늘이 내린 미모를 타고났으나 그 눈빛에는 깊은 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가을 연못에 떨어진 낙엽처럼 쓸쓸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팔자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냐. 마님은 창가에 턱을 괴고 멀리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마치 비단 병풍을 두른 듯 아름다웠으나 그녀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도리어 외로움만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3번이나 서방을 잃었으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21살에 첫 혼례를 올렸을 때만 해도 마님은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인근 고을의 젊은 수령으로 얼굴도 준수하고 성품도 온화했습니다. 마님,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시지요. 첫 번째 서방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석 달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름 갑자기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나고 기침을 하더니 사흘 만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마님, 힘내시옵소서. 하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수군거렸습니다. 저 신부가 팔자가 센 게 아닌가. 그러게 혼례 석 달 만에 남편이 죽다니. 그런 소문들이 마님의 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후 아버지의 권유로 2번째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의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나이는 좀 있었지만 인품이 좋아 보였고 마님을 극진히 아껴주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마님도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한번 잔혹했습니다. 혼례 후 반년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새에 차갑게 식어 있었으니 온 동네가 술렁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살인귀가 아닌가. 2번째 남편도 급사했다니 뭔가 이상하다. 이번에는 더욱 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님이 독을 먹였다느니 귀신이 씌었다느니 하는 무서운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마님은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을 만큼 시달렸습니다. 정말 내가 남편들을 죽인 건가? 자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린 마님은 몇 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아버지도 딸의 재혼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의 압력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딸아, 이제 그만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저는 내가 계속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한 소문을 만들 것이다. 결국 27살에 3번째 혼례를 올렸습니다. 상대는 인근 고을의 사또였습니다.
가문도 괜찮고 벼슬도 있어 보였지만 막상 혼례를 올리고 보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또는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 살았으니 마님에게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가끔 집에 와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마님을 귀찮아했습니다. 마님은 팔자가 새서 가까이 하기 무섭소. 술에 취한 사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님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사또는 아예 기생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마님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있지만 과부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마님, 저녁 진지 드시겠습니까? 계집종 개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살의 통통한 몸집에 눈이 유독 컸던 개순이는 어려서부터 마님을 모셔왔습니다. 마님의 그늘진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밥맛이 나지 않는구나.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겠느냐. 마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 혼자 보는 달빛, 혼자 맞는 새벽, 모든 것이 쓸쓸했습니다. 넓은 집이 도리어 감옥 같았습니다. 마님, 그렇게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개순이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님의 처지가 너무 가여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마님의 성질이 점점 까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독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머슴들이 조금만 게을러도 호통을 쳤고 하인들이 실수라도 하면 매서운 꾸중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도 못하겠느냐? 마당을 쓰는 머슴이 낙엽을 깨끗이 치우지 못하자 마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라니,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무슨 다시냐? 정신이 없느냐? 죄송합니다. 머슴은 고개를 떨구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답답해서 미치겠구나. 이런 놈들하고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하나둘 머슴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늙은 박 영감이 떠났습니다. 마님, 소인은 이제 늙어서 마님의 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해라. 늙어서 쓸모도 없는 것이. 박 영감의 눈에 서운한 빛이 스쳤지만 마님은 돌아서기만 했습니다. 이어 젊은 머슴서기도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마님, 소인도 가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니 뭐가 어렵다는 것이냐? 마님께서 너무 무섭습니다. 서기의 솔직한 대답에 마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래 모셨던 김총각까지 훌훌 털고 나가버렸습니다. 마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너마저 떠나려느냐? 소인도 사람입니다. 매일 꾸중만 들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김총각의 말에 마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머슴이 없으면 농사는 어찌 짓겠습니까? 곡식은 누가 거두겠습니까? 개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마님은 돌아서기만 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독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으면서 성격도 점점 비틀어져 갔습니다. 그의 가을이 깊어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마님은 창문을 열어젖히고 쓸쓸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와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거두지 않는 낙엽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구석진 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늙어 죽는 건가,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한숨과 함께 중얼거린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옵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마님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남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누구냐, 이 시간에? 개순이가 불이 나게 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렸는데 누가 찾아왔을까요? 무거운 나무 대문을 열어보니 키 훤칠한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소인은 덕팔이라 하는 자입니다. 머슴자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덕팔은 30살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며 팔뚝이 우람했습니다. 얼굴에는 남자다운 기백이 넘쳐났고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다만 낡은 옷차림에 먼지투성이 신발을 보니 먼 길을 걸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개순이는 덕팔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머슴들과는 차원이 다른 남성미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산속의 호랑이 같은 기운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한양 쪽에서 왔습니다. 여러 고을을 거쳐 이곳까지 왔지요. 그럼 먼 곳에서 왜 이곳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요. 농사일은 웬만큼 할 줄 압니다. 논농사, 밭농사 가릴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덕팔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자신감이 느껴졌지만 건방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마님 소문을 들었소? 개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이 까칠하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머슴들이 하나둘 떠나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무슨 소문 말입니까? 마님이 좀 성질이 급하시다는. 덕팔은 잠깐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만 시켜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다른 머슴들은 모두 떠나갔는데 사람은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덕팔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지요. 개순이는 안채로 달려가 마님께 여쭈었습니다. 마님, 머슴 하나가 왔는데 어찌 하시겠습니까? 머슴이? 이 시간에? 네, 덕팔이라고 하는 사내인데 다른 머슴들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마님은 궁금해서 창문으로 살짝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덕팔의 당당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것이 한눈에도 남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른 머슴들과는 확실히 뭔가 달랐습니다. 들어와 보라고 해라. 네, 마님. 잠시 후 덕팔이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마님은 덕팔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인상이 좋았습니다.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의지가 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진실해 보였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덕팔이라 했느냐? 그렇습니다, 마님. 나이는 31살입니다. 어디서 농사를 지어보았느냐? 충청도, 전라도 여러 고을에서 해보았습니다. 논농사도 밭농사도 할 줄 압니다. 소도 다룰 줄 알고 말도 탈 수 있습니다. 마님의 시선이 덕팔의 손을 훑쳤습니다. 거칠지만 힘이 있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굵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어 정말 일을 많이 해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자 왠지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머슴들이 다 떠나갔다. 내가 좀 까칠한 편이니라. 성질도 급하고 일도 깐깐하게 시킨다. 마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머슴들이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괜찮겠느냐? 나중에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님께서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의 속마음을 읽다니 화를 내야 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죄송합니다. 주제넘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덕팔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위로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너는 보통 머슴이 아니구나. 그저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읽을 뿐입니다. 덕팔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그 눈빛을 보며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두려워했는데 이 사내는 달랐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일해라. 개수나 행랑채에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네, 마님. 덕팔이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라.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덕팔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른 머슴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눈 속에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로워 보인다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나는 외로워 보이는구나.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덕팔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상한 사내로구나. 보통 머슴 같지 않아. 중얼거리며 뒤척이던 마님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팔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논에서 나락을 베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소를 먹이는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혼자서 두세 사람 몫을 해내니 마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내 정말 예사롭지 않구나. 마님은 창문으로 일하는 덕팔을 지켜보았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덕팔은 일할 때 불평이 없었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한숨을 쉬거나 투덜거렸는데 덕팔은 달랐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개수나 덕팔에게 점심을 챙겨주어라. 네, 마님. 개순이도 덕팔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데다 자신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덕팔씨, 점심 드세요. 고맙습니다. 개순 아씨. 아씨라니요. 그냥 개순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개순이 말대로 하겠소. 덕팔의 말투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머슴이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팔이 무거운 쌀가마를 들어 창고로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 둘이 들어야 할 무게를 혼자서 거뜬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햇빛에 드러난 덕팔의 팔뚝과 어깨선을 본 마님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옷 밖으로 드러난 목선과 팔뚝의 근육, 그리고 일할 때의 남성스러운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마님은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위험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마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감정의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 찜통 더위가 온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 해가 내리쬐고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마님은 부채질을 해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 끙끙 앓았습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구나. 이런 더위가 또 있을까?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온 집안을 달궜습니다. 마님은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있었지만 그조차 끈적끈적한 땀으로 살에 달라붙었습니다. 속옷까지 젖어서 몸에 붙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방 안에서도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을 모두 열어놓았지만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마님은 부채를 들고 힘없이 바람을 일으켰지만 더운 바람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철벅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서 살며시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덕팔이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마님은 숨을 멈췄습니다. 상의를 벗은 덕팔의 등과 어깨가 한낮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팔뚝의 근육이 물방울과 함께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어떤 남자보다 남성다운 몸이었습니다. 물을 끼얹을 때마다 근육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등 근육이 물결치듯 움직이고 어깨와 팔뚝의 선이 조각상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맺힌 물방울들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을 머리에 끼얹는 덕팔의 모습에서 마님의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물을 털어내는 모습, 목선이 드러나는 모습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욕망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안 되지, 안 돼요. 마님은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덕팔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덕팔이 우통을 다시 입는 모습까지 보고 나서야 마님은 황급히 창문에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화끈거리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사과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뛰어본 것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덕팔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그리고 그 깊은 눈빛, 눈을 감으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미쳤나? 내가 미쳤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뒤척였지만 마음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화끈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덕팔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식욕이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님, 많이 편찮아 보이십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개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자꾸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밤에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잖느냐. 마님이 갑자기 화를 내자 개순이는 놀라서 물러섰습니다. 마님 스스로도 자신의 변화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참을 수 없게 된 마님이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덕팔이 홀로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밥을 먹는 모습도 남다르게 보였습니다. 덕팔아, 마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덕팔이 황급히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마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붉으신데. 덕팔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마님은 덕팔의 남성적인 향기를 맡았습니다. 일하느라 흘린 땀 냄새가 아니라 그 자신만의 독특한 향기였습니다. 덕팔아. 네, 마님. 나는 너무 외롭다. 마님.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으니 미칠 것 같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마님, 울지 마십시오. 덕팔이 다가와서 마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님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덕팔아, 나는 너를. 마님? 안아줄 수 없겠느냐?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마님 스스로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욕망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덕팔의 눈빛이 요동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천천히 마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머슴이고 마님은 그런 건 상관없다. 나는 지금 한 여자일 뿐이다. 마님이 덕팔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금지된 선을 넘었습니다. 마님과 머슴이라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마님은 덕팔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강한 팔에 안긴 안정감, 따뜻한 체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덕팔의 눈빛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치심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머슴과. 하지만 후회보다는 달콤함이 더 컸습니다. 오래도록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정말이냐?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덕팔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님은 더욱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님과 덕팔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주인과 머슴으로, 밤에는 연인으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마님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꽃이 피었고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짜증을 내는 일도 줄어들고 가끔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마님, 요즘 많이 좋아 보이십니다. 개순이가 반가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냐? 하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구나. 날씨가 좋기도 하지만 마님께서 예전보다 많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개순이는 마님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좋은 변화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지 않으니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덕팔도 일을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마님에 대한 사랑이 일에 대한 열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논에서는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고 밭에서는 가을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님,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냐? 내 덕분이구나. 마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들판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팔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마님,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은 행랑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덕팔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실 저는 덕팔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마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서 해라. 제가 처음에 이 집에 온 것은 일자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마님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적단의 일원입니다.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덕팔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적이라고? 처음에는 이 집의 재물을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최정성 대감댁이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 그럼 나를 이용한 것이냐? 마님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덕팔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마님을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정말입니다. 마님의 외로움을 보고 마님의 착한 마음을 알게 된 후로는 도적질 같은 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달콤한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를 속였구나. 나를 완전히 속였어. 마님, 들어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마님을 사랑합니다. 덕팔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랑? 도적놈이 무슨 사랑을 안다고. 마님, 당장 나가거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마님은 몸을 일으켜 문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덕팔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마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후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바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자신을 속인 것일까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덕팔은 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마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행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덕팔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했습니다. 덕팔은 마님에게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했지만 거짓으로 사랑을 이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마님은 안채에만 머물렀고 덕팔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개순이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마님, 밥을 드셔야죠. 밥맛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시면 몸이 상합니다. 마님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덕팔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덕팔을 다시 불렀습니다. 덕팔아, 와서 앉아라. 마님. 덕팔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말이 정말이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나를 속이려 했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님을 알게 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님은 한참을 덕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진실만이 보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마님. 하지만 도적단은 어찌할 것이냐? 떠나겠습니다. 마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입니다. 도적 생활은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안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습니다. 덕팔의 과거는 언제든 두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마님과 덕팔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계집종 개순이의 질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개순이는 어려서부터 마님을 모셨기에 마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마님이 외로워할 때는 곁에서 위로해주고 화날 때는 함께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님의 모든 관심이 덕팔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마님이 저 머슴놈 때문에 완전히 변하셨어. 개순이는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에게만 의지하던 마님이 이제는 덕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웃음소리, 행복한 표정, 모든 것이 덕팔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마님을 모셨는데 저놈은 고작 몇 달 있었을 뿐인데 질투는 독처럼 개순이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마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개순이는 마님이 행랑채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개순이는 그들의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개순이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님이 신분도 낮은 머슴과 그런 관계를 맺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마님께서 큰일 나실 텐데. 하지만 개순이의 마음 속에는 마님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질투심이 더 컸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개순이는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마님의 세 번째 남편인 사또는 기생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또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개순아? 이 밤중에 웬일이냐? 사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생 하나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머슴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사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덕팔이라는 머슴과 매일 밤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또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생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계집애가 감히. 비록 기생집을 드나들며 마님을 소홀히 했지만 자신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머슴이라니 그의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또님, 어서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개순이가 부추겼습니다. 사또는 분노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간다. 사또는 부하 몇 명을 이끌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덕팔이 속해 있던 도적단이 저택을 습격했습니다. 덕팔이 오랫동안 연락을 끊자 두목은 그를 배신자로 여기고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덕팔이 그 계집애에게 빠져서 우리를 배신했다.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재물을 모두 가져와라. 도적 두목은 분노에 차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덕팔을 믿고 기다렸는데 계속 소식이 없자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검은 옷을 입은 도적들이 담을 넘어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지기가 있었을 텐데 마침 사또가 데리고 나간 터라 저택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먼저 마구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른 집과 나무로 만든 마구간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이어 행랑채에도 불길이 번졌습니다. 도적들은 체계적으로 건물들을 태워나갔습니다. 마님은 안채에서 잠들어 있다가 소리에 깼습니다. 무슨 일이냐? 창문을 열어보니 온 마당이 불바다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도적이다. 마님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화롭던 저택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님, 마님, 덕팔이 안채로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도적들이 나타났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님, 저희들입니다. 제가 속했던 도적단이 왔습니다. 그럼 너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덕팔이 칼을 빼들고 나가려는 순간 도적 두목이 안채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흉터투성이인 무시무시한 사내였습니다. 덕팔, 내가 여기 있었구나. 두목님, 배신자놈, 계집 하나 때문에 의리를 저버렸구나. 두목의 칼이 덕팔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덕팔은 간신히 피하며 맞섰습니다. 저는 이제 도적이 아닙니다. 웃기지 마. 한 번 도적은 영원히 도적이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불빛에 비친 두 그림자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바로 그때 기생집에서 돌아온 사또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도적놈들이 감히. 하지만 술에 취한 사또와 몇 명의 부하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적들의 칼에 사또는 허망하게 쓰러졌습니다. 사또님, 개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불러온 일인데도 사또가 죽는 것을 보니 무서워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마님은 도적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인연을 데려간다. 몸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놓아라. 놓으라고. 마님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덕팔은 두목과 싸우느라 마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 덕팔의 절규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도적들은 마님을 말에 태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택은 잿더미가 되었고 사또는 죽었으며 마님은 사라졌습니다. 덕팔만이 홀로 남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내 때문이다. 도적들이 습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때 웅장했던 최정성 대감의 저택은 이제 검은 재만 남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타고 남은 기둥들이 삐걱거리며 울었고 잿더미 사이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덕팔은 잿더미가 된 집터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안채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마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내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내 때문이다.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도적단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마님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또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저택도 불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님은 어디에? 도적단이 마님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소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먼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님을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개순이가 덕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질투심이 불러온 비극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덕팔 씨, 저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요? 제가 사또님에게 고발했습니다. 마님과 당신의 일을. 덕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뭐라고?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마님이 당신만 바라보는 게 너무 미워서. 그래서 사또가 그 시간에 집으로 온 거였군. 만약 개순이가 고발하지 않았다면 사또는 기생집에 있었을 것이고 도적들의 습격에 대비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마님은 더 안전했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개순이가 울며 빌었지만 덕팔은 돌아서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님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마님을 찾아야 한다. 덕팔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마님을 구하는 것도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도적단의 소굴을 찾아야 해. 덕팔은 도적단과 함께 지냈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들이 주로 숨어 지내던 곳들, 임시 거점들, 비밀 통로들 하나씩 찾아봐야 했습니다. 한편 마님은 깊은 산속 동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밧줄이 묶여 있어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동굴은 습하고 차가웠으며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인연을 어떻게 처리할까? 몸값을 받으면 되지. 최정성 대감이 딸을 위해서라면 큰 돈을 낼 것이다. 도적들이 마님을 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님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한양에 있었고 이곳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덕팔 어디에 있느냐?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덕팔에 대한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적이었다고 해서 그의 사랑까지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밤 동굴 입구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구냐? 덕팔이다. 마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로 덕팔이 찾아왔습니다. 마님, 마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다. 여기에 있다. 덕팔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적들도 깨어났습니다. 덕팔이 혼자 왔군. 죽여버려라. 배신자를 그냥 둘 수는 없다.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덕팔은 혼자서 대여섯 명의 도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소리, 신음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을 놓아라. 웃기지 마. 내가 우리를 배신했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덕팔은 온몸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마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숨이 가빠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팔, 위험해.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한 도적이 뒤에서 칼을 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덕팔이 돌아서며 막았지만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으악! 하지만 덕팔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님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도적들을 제압한 덕팔이 마님에게 달려왔습니다. 마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덕팔아, 정말 너냐?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덕팔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밧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덕팔이 칼로 밧줄을 끊었습니다. 마님은 덕팔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너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적단의 다른 무리들이 금세 쫓아올 것이었습니다. 일단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두 사람은 동굴을 빠져나와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길, 마님은 덕팔의 손을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는 줄 알았다.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가 찾아와줘서 고맙다. 두 사람은 산 중턱의 작은 동굴을 찾아 임시로 몸을 숨겼습니다. 덕팔은 상처가 심했지만 마님을 걱정하느라 자신의 아픔은 참았습니다. 덕팔아, 너 많이 다쳤구나. 마님이 덕팔의 상처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팔과 어깨, 다리까지 여러 곳에 칼 자국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님만 무사하시면 됩니다. 바보야, 괜찮을 리가 있냐. 마님은 치마를 찢어 덕팔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덕팔은 다시 한번 마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로 알고 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두 사람은 깊은 산속 동굴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굴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적들이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덕팔과 마님을 놓칠 수 없었던 도적 두목이 직접 추적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덕팔과 그 계집이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샅샅이 찾아내라. 네, 두목님. 도적들이 산속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덕팔이 마님을 깨웠습니다. 마님, 일어나세요. 도적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일단 피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동굴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적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산속 지형을 잘 아는 도적들이 여러 방향에서 몰려왔습니다. 저쪽으로 도망갔다. 쫓아라. 마님, 제 등에 업히세요. 그럼 너는? 괜찮습니다. 어서요. 덕팔은 마님을 등에 업고 험한 산길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마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그들이다. 저기 있다. 뒤에서 도적들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두 사람은 더욱 급하게 뛰었습니다. 덕팔아, 내려놓고 너 혼자 도망가라.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너 혼자면 훨씬 빠를 텐데. 마님 없는 세상에 혼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덕팔의 절절한 대답에 마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섬진강이 보였습니다. 넓은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나룻배 하나가 매여 있었습니다. 저 배를 타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나룻배에 올라탔습니다. 덕팔이 노를 저어 강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강물이 배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적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그들은 활을 꺼내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휘잉! 화살이 배 주위로 날아왔습니다. 물에 떨어지는 화살들이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덕팔아, 위험하다.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살 하나가 덕팔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곧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덕팔은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화살이 계속 날아왔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강가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도적단의 다른 조직원들이 먼저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도망가려느냐? 강 한가운데서 꼼짝 못하겠지. 양쪽에서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덕팔과 마님은 강 한가운데 배 위에서 절망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덕팔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강 상류에서 큰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에는 광군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바탕에 관자가 새겨진 깃발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광군이다. 사실 마님은 며칠 전 비둘기 편지로 한양에 있는 아버지에게 도적들의 습격을 알렸습니다. 최정성 대감은 즉시 광군을 보내 딸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도적놈들이다. 모두 체포하라. 광군들이 화살을 쏘며 도적들을 공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광군의 출현에 도적들은 당황했습니다. 광군이 왔다. 도망쳐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광군의 포위망에 걸린 도적들은 하나씩 붙잡혔습니다. 강가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은 도적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광군 대장이 배에 다가와 외쳤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마님이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덕팔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마님은 구했지만 자신은 도적이었으니 광군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님, 이제 안전합니다. 덕팔아, 너는? 저는 도적이었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안 돼.
너는 나를 구해준 은인이다. 마님이 덕팔의 손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마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덕팔아. 관군에 의해 도적들이 모두 체포된 후 마님과 덕팔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최정성 대감도 한양에서 급히 내려와 딸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녀는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딸아, 다치지는 않았느냐? 네, 덕분에 무사합니다. 최정성 대감은 딸을 품에 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덕팔을 바라보며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도적이라며? 그렇습니다. 덕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을 구해준 것도 사실이다. 딸아, 정말로 이 사내를 사랑하느냐? 마님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남편도 잃었는데 또다시 덕팔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최정성 대감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이 세 번이나 남편을 잃고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딸이 행복했으면 했습니다. 원래라면 도적죄로 중벌에 처해야 하지만 덕팔이 긴장하며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을 구한 공로와 진심으로 괘씸한 점을 고려하여 용서해 주겠다. 대감님, 대신 조건이 있다. 평생 내 딸만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해라. 덕팔이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마님을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정식으로 혼례를 올려라. 마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습니다. 덕팔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내 딸이 행복하다면 신분 따위는 상관없다. 다만 앞으로는 진짜 농부로 살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농사 지으며 살겠습니다. 한편 배신으로 모든 일을 벌인 개순이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배를 떠났으며 그 후로는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질투심이 불러온 비극적 결말이었습니다. 도적들은 모두 잡혀 처벌받았고 불탄 저택은 새로 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어 마님과 덕팔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두 사람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덕팔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마님의 남편이 되었고 농사일도 주인의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구려. 그러게 말이오. 마님이라고 하지 마시오.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닌가. 그렇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련을 겪은 후에 찾은 평화였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덕팔 씨, 예전 일은 후회하지 않으시오? 무슨 일 말입니까? 도적 생활 말이오. 자유롭게 산천을 돌아다니던 그때 덕팔이 마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몸만 자유로웠지 마음은 불안했소. 지금은 몸은 한 곳에 머물지만 마음은 진정 자유롭소. 정말이오? 정말입니다. 마님, 아니, 여보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요. 마님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님은 처자일을 가졌습니다. 덕팔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그래요.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고, 이 기쁜 일을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요.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련을 겪은 만큼 더욱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최정성 대감도 손자가 생긴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편하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덕파를 받아주셔서. 사람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 덕팔은 이제 훌륭한 사위가 되었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 없다. 이듬해 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덕팔을 닮아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쁠 수가. 마님, 아니, 여보 닮아서 그렇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죠. 두 사람은 아이를 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덕팔은 좋은 아버지가 되었고 마님은 현명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옛날에 정말 도적이었어요? 아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랬단다. 무서웠어요? 무섭기보다는 외로웠단다. 진짜 가족이 없어서.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단다. 마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모두 씻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 마님과 덕팔은 두 번째 아이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마님을 닮아 예쁘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구나. 정말 그렇소? 더 바랄 게 없소. 두 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한때는 불행의 끝을 달렸던 마님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팔이 성실하게 일하고 마님을 잘 모시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 집은 정말 금슬이 좋아. 그러게 서로를 그렇게 아끼는 부부도 드물지. 역시 진짜 사랑이었나 보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신분 차이 때문에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모범 부부로 여겼습니다. 최정성 대감도 사위와 손자 손녀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다 주었고 덕팔을 진짜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덕팔아, 내가 이렇게 좋은 사위가 될 줄은 몰랐다. 대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는 내가 만든 거다. 진심으로 딸을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마님과 덕팔은 백발이 되도록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자라서 각자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미 할머니가 된 마님이 덕팔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오? 물론이요. 그때 마님께서 얼마나 외로워 보이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그렇소.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3번의 결혼 끝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구나. 저도 도적 생활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고 과거를 용서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로 기억되었습니다. 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그의 여름이 참말로 무더웠지요.
유리마님이 금강산 청담사로 불공을 들이러 올라가던 날이었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과부라지만 그 미색이란 게 마을 총각들 넋을 빼놓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마님은 늘 엄숙하게 지내시곤 했답니다. 그날 아침부터 마님의 기색이 남달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정갈하게 몸단장을 하시더라니까요. 하얀 적삼에 연두색 치마를 입으시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셨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단아하고 아름다웠는지 초매가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답니다. 초매야, 짐 챙겨라. 오늘은 꼭 산 위까지 올라가야 한다. 여종 초매가 보따리를 싸며 걱정스레 말하더라니까요. 마님, 요새 산적들이 들끓는다는데 그냥 마을 향당에서 불공 들이시면 안 되겠어요? 혼자서 그 먼 길을 가시다니.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죽은 영감의 3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 제대로 된 큰절에서 정성을 들여야지. 마을 향당에서 대충 하는 게 어디 불공이냐? 초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위험해요. 혼자 가시지 마시고 마을 산에 몇 명이라도 데리고 가시면. 남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불공을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염부라는 입으로 잡담이나 하겠다. 마님의 성격이 원래 고집이 센 편이었거든요. 한번 마음먹으면 10마리 소가 끌어도 안 돌아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산길이었는데 초매와 둘이서 걸어가면서도 마님은 계속 뭔가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가끔 한숨을 쉬시거나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시기도 하셨지요. 마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영감 생각이 나서 그래. 하지만 초매가 보기에는 단순히 돌아가신 남편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고민이 있어 보였거든요. 한참을 올라가니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덮이더니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이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저 아래 절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살려주오. 그 소리가 바람에 실려서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짐승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 사람 목소리더라고요. 마님이 가슴이 철렁했지요. 초매야, 지금 뭔 소리 안 들렸냐? 네, 빗소리 말고요? 아니다, 사람 소리 같은데. 다시 귀를 기울이니 또 들리더라니까요. 살려주오. 이번에는 초매도 들었어요. 마님, 정말 사람 소리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했지요. 이런 비 오는 날에 절벽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위험하기도 하고 혹시 함정일 수도 있었거든요. 마님, 위험해요. 혹시 산적들이 꾀를 부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유리 마님은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남을 돕는 일에는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는 성격이었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냐. 가보자. 초매 손을 잡고 조심조심 절벽으로 내려가는데 비에 젖은 바위가 미끄러워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마님의 하얀 적삼도 진흙으로 더러워지고 치마자락도 찢어졌지요. 한참을 내려가니 웬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더라고요. 한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데 왼쪽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답니다.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머나, 이 사람이 어찌 이리 된 거야? 초매가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유리 마님은 달랐지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다며 청년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셨거든요. 열이 펄펄 끓고 있더라니까요. 초매야, 어서 물 떠와라. 이 사람 죽겠다. 마님, 이런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혹시 도적대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진 게 우연일 리가.
하지만 마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거였어요. 젖은 치마폭을 찢어 청년의 상처를 감싸주시고는 비를 맞아가며 간호를 해주셨지요. 청년이 깨어나는데 꼬박 2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마님은 한시도 옆을 떠나지 않으시고 돌봐주셨답니다. 초매는 계속 불안해하며 주변을 경계했고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 청년이 간신히 눈을 뜨며 말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강쇠라고 불러주시오. 그때 마님의 가슴이 왜 그리 두근거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눈빛이 참말로 아픈 짐승 같으면서도 어딘가 깊숙한 곳에 뭔가 숨겨둔 것 같았거든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듯한 그런 묘한 눈빛이었지요. 그럼 강쇠라 하자꾸나. 일단 우리 집에서 몸 추스르고 나을 때까지 머슴일이라도 해서 끼니는 때우거라. 강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비를 맞아가며 마을로 돌아왔지요. 강쇠는 마님이 업어주기도 하고 초매가 부축해주기도 하면서 간신히 걸을 수 있었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지요. 유리 마님이 웬 사내를 데려왔네? 저 사람 누구야? 얼굴이 말이 아니네. 혹시 도적은 아닐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하지만 마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강쇠를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물로 씻겨주시고 상처에 약도 발라주셨지요.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청년이 풍산 마을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그리고 마님의 평온했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말이에요. 강쇠가 유리 마님 댁에서 지낸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때였지요. 다리는 아직 절뚝거렸지만 꽤 성실하게 일을 했답니다. 아침이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우물물 길어다 나르고 마당 쓸고 감자밭에 물도 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볼품없어 보였어요. 상처투성이에 절뚝거리는 다리 말수도 적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이 딱 불쌍한 머슴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체격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상처가 나으면서 드러난 몸을 보니 어깨가 꽤 넓고 팔다리도 단단해 보였지요. 그리고 일하는 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다 해본 것처럼 익숙하더라고요. 강쇠야, 너 집안이 어디냐? 마님이 물어보셨지만 강쇠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님. 정신을 차려보니 절벽 아래 있었거든요. 초매가 하루는 마님께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마님, 그 강쇠라는 놈 뭔가 이상해요. 일할 때는 착실해 보이는데 가끔 눈빛이 범 같다고 할까요? 무슨 소리냐? 불쌍한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고. 정말이에요.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리고 밤에 마당에서 혼자 뭔가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마님은 초매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오히려 강쇠에게 더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지요. 강쇠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다가 밤이 되면 마당을 서성거리곤 했답니다. 가끔 달밤에 혼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마치 뭔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는데 강쇠가 늦게까지 감자밭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땀에 흠뻑 젖어서 적삼을 벗고 일하고 있는데 뒷마당 우물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요. 강쇠가 호기심에 살그머니 다가가 보니 아이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리마님이 더운 여름밤에 혼자 목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달빛 아래서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하얀 속치마가 물에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서 그야말로 천상의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마님의 목선이 하얗게 드러나고 어깨의 곡선이 달빛에 비쳐서 마치 옥처럼 빛나더라니까요. 물방울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강쇠는 그만 숨이 막혔어요. 강쇠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목구멍이 마르고 온몸에서 이상한 열기가 올라오더라니까요. 마님이 고개를 돌릴까봐 무서웠지만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마님이 물에서 나와 적삼을 걸치시는데 젖은 천이 몸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가슴의 부드러운 곡선과 허리의 잘록한 선, 그리고 다리의 매끈한 라인까지 강쇠는 지금까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마님이 물기를 털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혼자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 그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과부로 지내시는 마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강쇠는 그만 으음하고 작은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서 저절로 나온 탄식이었지요. 누구야? 마님이 깜짝 놀라 돌아보셨지만 강쇠는 이미 황급히 도망친 뒤였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면서 사랑채로 뛰어들어갔어요. 지금 뭘 본 거야? 이럴 수가. 그날 밤부터 강쇠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사랑채 작은 방에 누워서는 마님의 안채 불빛만 바라보곤 했지요. 가끔 그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면 마님이 뭘 하고 계신지 상상하며 밤새 뒤척거렸답니다. 저 등불 아래서 마님은 뭘 하고 계실까?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촘에도 눈치가 빠른 계집이라 강쇠의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지요. 마님, 강쇠놈 요새 이상해요. 밤마다 마님 방 쪽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낮에도 일하다가 자꾸 마님 쳐다보고. 그래, 나는 못 느꼈는데. 정말이에요. 마님이 지나가시면 눈을 못 떼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마당을 서성거리면서 안채만 바라봐요. 하지만 유리 마님은 그저 웃기만 하셨어요. 혹시 마님도 뭔가 느끼고 계셨던 걸까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었지요. 사실 마님도 요새 강쇠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걷어들인 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니까요. 저 사람 눈빛이 참 깊어 보인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강쇠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지요. 그 뒤로 며칠이 흘렀는데 유리 마님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전에는 밤이면 방문을 꼭꼭 닫고 지내셨는데 이상하게 문을 반쯤 열어두고 계시더라니까요. 마님, 문 닫고 주무세요. 밤 공기가 차가워요. 촘애가 걱정해서 말씀드려도 마님은 그냥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어요. 괜찮다. 답답해서 그러는 거야. 바람이 들어와야 시원하지.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마님의 잠옷이었지요. 전에는 두터운 겹치마를 입고 주무셨는데 요새는 속이 다 비치는 얇은 못이 속치마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하필 강쇠가 볼 수 있는 쪽으로 누워서 말이에요. 게다가 마님의 행동도 변했어요. 강쇠가 일하고 있으면 자주 나와서 보시곤 했지요. 강쇠야, 힘들지 않느냐? 물이라도 한 그릇 마셔라. 강쇠야, 날이 더운데 그늘에서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 관심을 보이시니까 강쇠는 그야말로 미치겠더라니까요. 마님이 가까이 오실 때마다 향기가 나고
치마자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심장이 뛰고 마님이 나를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 일손이 멈춰지곤 했어요. 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안채 쪽을 힐끔힐끔 보게 되고 밤이 되면 발가락 끝으로 조심조심 마님 방 근처로 다가가곤 했어요. 어느 날 밤은 정말 대담하게도 방 앞까지 가서 서성거렸지요. 반쯤 열린 문 사이로 마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더라니까요. 달빛에 비친 마님의 어깨선과 부드럽게 일어나는 가슴의 곡선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마님이 잠든 척하면서도 사실은 깨어 계신 것 같았어요. 가끔 몸을 뒤척이시면서 치마가 올라가기도 하고 적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거든요. 강쇠가 한 발짝 더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강쇠? 초매가 뒤에서 나타나더라니까요. 강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이 뭐야? 밤마다 마님 방 앞에서 맴도는 게 그냥이라는 거야? 초매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사실 초매도 강쇠를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불쌍해서 시작된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깊어져 있었던 거였지요. 강쇠야, 너 정말 위험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님은 양반집 마님이시고 너는 알고 있다. 강쇠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너 진짜 모르는 거야? 양반과 머슴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발각되면 너는 죽고 마님은. 초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이 뭐야?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 그리고 나도 있다는 걸 잊지 마. 초매의 마지막 말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도 강쇠를 좋아한다는 뜻이었지요. 그 다음 날부터 초매는 밤마다 강쇠를 감시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리마님은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계셨어요. 마치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뒤에는 더 대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님이 저녁 늦게 강쇠를 부르시더라니까요. 강쇠야, 이리 좀 와봐라. 강쇠가 조심스럽게 안채로 가니 마님이 방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얇은 속치마 차림으로 말이에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들어봤느냐? 아니요, 마님. 무슨 소리요? 마당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좀 살펴봐 주겠느냐? 강쇠가 마당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는 동안 마님은 방문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달빛에 비친 마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별일 없는 것 같습니다, 마님. 그래, 그럼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마님이 방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강쇠를 부르시더라니까요. 강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어서 들어와. 뭘 그렇게 서 있냐? 결국 강쇠가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님이 차를 따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쇠야, 너 우리 집에 온 지도 이제 2달이 다 되어 가는구나. 네, 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무슨, 너 덕분에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오히려 내가 고맙지. 그러시면서 마님이 강쇠 옆으로 가까이 앉으시더라니까요.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어서 강쇠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강쇠야,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님의 그 질문에 강쇠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바로 그때 갑자기 초매가 방 밖에서 소리쳤어요. 마님, 큰일 났어요. 마님이 황급히 일어나시면서 강쇠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어서 나가라는 뜻이었지요. 과연 마님이 진짜로 강쇠를 유혹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이었던 걸까요? 그건 마님만이 아실 일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조용했던 마을에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해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지요. 유리마님이 갑자기 청담사에 다시 불공을 들이러 가겠다고 하시더라니까요. 이번에는 강쇠만 데리고 가겠다. 초매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마님, 그럼 안 되지요. 저도 같이 가야. 너는 집을 지켜야 한다. 강쇠 다리도 많이 나았으니 이제 집 나르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초매의 가슴에 불안한 기운이 스며들었지요. 마님과 강쇠 둘만 산에 간다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했거든요. 마님,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요새 산적들도 자주 나타난다는데. 걱정 마라. 강쇠가 있잖냐. 그리고 하룻밤만 자고 올 거야. 하지만 초매는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산적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었거든요. 마님, 혹시 강쇠와 둘이 무슨 소리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지만 마님의 표정을 보니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니까요. 머리도 예쁘게 빗으시고 좋은 옷도 골라 입으시고 마님, 정말 불공만 드리고 오시는 거죠? 물론이다. 다른 무슨 생각을 하겠냐? 하지만 마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쇠와 단둘이 청담사로 떠나셨지요. 초매는 두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아, 답답해. 산길을 올라가면서 강쇠는 계속 조심스러웠답니다. 마님 옆에서 걷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 마님의 치마자락이 바람에 날릴 때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했지요. 강쇠야, 너 혹시 나를 무서워하느냐? 아, 아닙니다, 마님. 그럼 뭐가 그리 어색하냐? 평소에 말도 별로 안 하고. 마님이 문득 걸음을 멈추시더니 강쇠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이 참말로 이상했지요. 마치 뭔가를 묻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님,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쇠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지만 마님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귀여워 보이셨나 봐요. 강쇠야, 너 정말 솔직한 사람이구나. 네. 다른 남자들 같으면 벌써 어떻게든 나를 하지만 너는 그렇지 않잖냐. 마님의 말씀에 강쇠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실은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청담사에 도착해서 불공을 드리는 동안에도 강쇠는 계속 마님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부처님, 이 여인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마님이 중얼거리시는 기도 소리가 들렸는데 왠지 자신을 위한 기도 같지는 않았어요. 불공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해가 벌써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마님이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오늘은 늦었으니 저기 주막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가자. 강쇠의 심장이 벌렁 뛰었지요. 주막에서 마님과 밤을 보낸다니. 하지만 감히 반대할 수도 없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주막 영감이 나와서 말하더라고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요새 손님이 많아서. 상관없다. 저 사람은 우리 집 머슴이니까. 강쇠는 마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강쇠는 방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고 마님은 반대편에 누워 계셨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계속 어색한 기운이 흘렀어요. 마님은 자꾸 강쇠를 쳐다보시고 강쇠는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고. 강쇠야, 밥맛이 없느냐? 아니요, 맛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적게 먹냐? 배가 부릅니다. 사실은 긴장해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마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강쇠야, 이리 좀 와봐라. 마님? 이불 속이 너무 썰렁하구나. 추위가 뼈에 스며든다. 강쇠가 떨리는 마음으로 마님 곁으로 다가갔어요. 마님이 이불을 들어 올리며 속으로 들어오라 하시더라니까요. 마님, 이러시면 괜찮다.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냥 추워서 그러는 거야. 강쇠가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님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은은한 향기까지. 강쇠야. 네, 마님.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님이 강쇠를 돌아보시는데 그 눈빛에 무언가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헤헤헤, 이런 좋은 광경을 보다니. 산적들이었답니다. 그것도 보통 산적이 아니라 이름난 무리 같아 보였어요. 무기도 제대로 된 걸 들고 있고 행동도 조직적이었거든요. 이 고운 마님을 혼자 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냐?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강쇠는 벌떡 일어나 마님을 뒤로 감쌌답니다. 누구냐, 너희들.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 아름다운 마님과 재미있게 놀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쇠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산적 두목이 큰 칼을 빼들며 강쇠를 노려보더라니까요. 이 절름발이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나대는 거야? 하지만 강쇠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마님을 더욱 꼭 감쌌지요. 마님께 손대지 마라. 뭐? 이 미친놈이.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들을 무시하는 강쇠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형님, 저놈부터 처리하고 마님과 놀까요? 다른 산적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하지만 강쇠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마님께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하하, 이 불쌍한 놈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두목이 몽둥이를 들어 강쇠의 머리를 내려쳤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쇠가 바닥에 쓰러졌지요.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렸답니다. 유리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강쇠를 흔들었어요. 강쇠야, 강쇠야, 정신 차려. 하지만 강쇠는 의식을 잃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산적들이 비웃으며 말하더라니까요. 이제 우리끼리 재밌게 놀아볼까? 마님도 남자가 그리웠을 텐데. 이 더러운 놈들아, 감히 누구에게. 마님이 저항하려 했지만 여자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두목이 마님의 손목을 잡아 끌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쇠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지요. 으악. 강쇠가 괴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과 완전히 달랐답니다. 눈빛이 야수처럼 번뜩이고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더라니까요. 그 순간 강쇠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어요. 아버지, 강만춘 장군님, 그리고 나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아버지로부터 무예를 배우던 시절, 칠성검법을 익혀가던 나날들, 그리고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던 그 끔찍한 날, 나는 강무성, 칠검백사. 그래요. 강쇠는 사실 역적으로 몰린 충신 강만춘 장군의 외아들이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칠성검법을 익혀 칠검백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무인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고 자신도 쫓기는 몸이 되어 금강산으로 도망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기억을 잃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아버지,
용서하소서. 강쇠가 중얼거리며 일어서는데 산적들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뒤로 물러서더라니까요. 이놈이 뭔가 이상하다. 아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하지만 두목은 여전히 큰 소리쳤어요. 겁먹지 마라. 그냥 머리 좀 다친 미친놈일 뿐이야. 하나가 아니라 10놈이 와도 상관없어. 그때 강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목을 바라봤지요. 그 눈빛을 본 순간 두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답니다. 그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절뚝거리던 불쌍한 머슴이 아니라 무수한 생사를 경험한 무인의 눈빛이었거든요. 설마 너는 왜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강쇠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전에는 소심하고 겁 많던 머슴이었는데 이제는 위험이 넘치는 무인의 목소리였지요. 혹시 칠검백사 강무성?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이름은 무림에서도 유명했거든요. 강쇠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이제야 알아보는구나. 강만춘 장군의 피를 잊었느냐? 그 순간 주막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뀐 거였어요. 그럼 당신이 정말. 그렇다. 나는 강무성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구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산적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칠검백사는 이미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윤명세 그놈의 심부름이지? 강만춘의 후손들을 모조리 없애라고 했을 테고. 두목이 더욱 떨었어요. 정말로 강무성이 맞다면 이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유리마님은 놀란 눈으로 강쇠를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내가 구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이 무서운 산적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강쇠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절뚝거리던 다리도 어느새 멀쩡해져 있더라니까요. 이럴 수가, 다리가 나았다? 산적 하나가 소리쳤지만 강쇠는 그저 냉소할 뿐이었어요. 원래 다친 게 아니었다. 기억을 잃으니 몸도 그렇게 된 것뿐이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돌아왔다. 강쇠의 몸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구부정하고 초라해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위풍당당해 보였거든요. 두목이 부들부들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칠검백사의 이름은 무림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벌써 인류고수의 경지에 올랐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지요. 형님들, 우리가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어서 도망쳐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쇠가 주막 바닥에 떨어진 산적의 칼을 집어들었거든요. 도망? 이미 늦었다. 칼을 든 강쇠의 모습은 그야말로 야차 같았어요.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그 눈빛은 차가운 얼음 같았지요. 아니다, 잠깐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야. 윤명세 그놈이 시켜서.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강쇠가 칼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 움직임이 마치 물 흐르는 것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지요. 마님, 눈을 감고 계십시오. 강쇠가 유리 마님께 조용히 말했어요. 마님은 겁에 질려 눈을 꼭 감았지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아이고 참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강쇠가 마치 바람처럼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산적들을 모두 제압해버린 거였답니다. 칠성검법의 위력이 그제야 드러났어요. 검이 7개의 별처럼 번쩍이며 산적들을 쓰러뜨렸지요.
한 명은 어깨를, 한 명은 다리를, 또 한 명은 팔을. 아, 살려주오. 이럴 수가. 비명소리가 주막을 가득 채웠지만 강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두목만 남았을 때 칼끝을 목에 대고 말하더라니까요. 너희들이 누구 심부름을 하는 건지 알고 있다. 윤명세 그놈 말이지? 두목이 더욱 벌벌 떨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강만춘의 후손들을 없애려고 혈안이 된 놈들이지. 내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고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구나. 강쇠의 목소리에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냥감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꾼이고 너희들이 사냥감이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럼 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쫓겨다녀야 했단 말이냐? 강쇠가 칼을 거두며 말했어요. 오늘은 살려둔다. 하지만 돌아가서 전해라. 칠검백사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꾼이라고. 알겠습니다. 두목과 남은 산적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지요. 다친 동료들을 부축하며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답니다. 주막이 조용해지자 강쇠가 마님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마님, 이제 괜찮습니다. 유리마님이 눈을 뜨고 강쇠를 바라보는데 그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니까요. 강쇠야, 아니 무성아. 마님께는 여전히 강쇠입니다. 마님이 강쇠를 꼭 끌어안았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강쇠가 자신을 지켜준 것에 감격했거든요. 고맙다, 강쇠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마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마님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강쇠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이제 기억이 돌아왔으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거든요. 복수를 해야 했고 아버지의 원수들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따뜻한 마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복수를 해야 하지만 마님을 떠날 수는 없고 달빛 아래서 강쇠가 혼자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복수를 품은 무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 밤 주막에서 둘은 처음으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강쇠는 자신의 정체와 과거에 대해 모든 걸 털어놓았고 마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 일이 참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괜찮습니다. 마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전에 없던 깊은 유대가 생겼답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강쇠와 유리마님은 마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강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지요. 마님, 제가 잠깐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간다는 거냐? 금강산에 제 스승님이 계십니다. 뵙고 와야 할 일이 있어요. 유리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강쇠가 떠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언제 돌아올 거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초매도 강쇠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예전의 소심한 머슴이 아니라 뭔가 위험한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마님, 강쇠놈 뭔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말투도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하지만 마님은 이미 강쇠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불안했지요. 혹시 복수하러 가는 거 아닐까? 위험한 일에 휘말리면 어떡하지? 강쇠는 그날 밤 홀로 떠났답니다. 금강산 깊숙한 곳에 있는 청담대사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어요. 청담대사는 강쇠의 무예 스승이면서 아버지 강만춘 장군의 오랜 친구였거든요.
강세가 어렸을 때 무예를 가르쳐 주었고 나중에 쫓기는 몸이 되었을 때도 금강산에 숨겨주었던 분이었지요.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서 암자에 도착한 강쇠는 스승님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스승님, 청담대사는 이미 강쇠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늘어진 노승이었는데 눈빛만은 매우 예리했어요. 기억이 돌아왔구나. 네, 스승님. 이제 복수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우리 집안의 누명을 벗겨야 해요. 하지만 청담대사가 고개를 저으시더라니까요. 아직 때가 아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수를 무성아, 검은 머리로 피를 멈추거라. 복수는 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스승님의 말씀에 강쇠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때가 되면 하늘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지금은 힘을 기르고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여인, 유리라고 했나? 그 사람도 소중히 여겨라. 스승님께서 어떻게 다 알고 있다. 그 여인이 너를 구원했듯이 너도 그 여인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강쇠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지요. 그럼 적어도 경고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명세와 그 일당들에게 말이에요. 청담대사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아직 내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해서 강쇠는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윤명세 부원군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양에 도착한 강쇠는 며칠 동안 윤명세의 저택을 염탐했어요. 언제 들어가고 나오는지, 경비는 어떻게 서는지 모든 걸 파악한 다음에 움직였지요. 마침내 밤중에 부원군 저택에 침입할 기회가 왔어요. 담을 넘고 지붕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마치 그림자 같았지요. 옛날에 배운 경공술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부원군이 서재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명세. 부원군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사내가 서 있더라니까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운만으로도 섬뜩했어요. 누구냐? 어떻게 여기까지? 호의. 소리 지르지 마라. 호의들은 모두 잠들어 있다. 정말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강쇠가 미리 잠들게 하는 약을 뿌려놓았거든요. 강만춘 장군을 기억하느냐? 부원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설마 너는 강만춘의 아들 강무성이다. 강쇠가 칼을 살짝 빼어 보이며 말했어요.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쩍였지요. 이럴 수가. 내가 살아있다니. 놀랍냐?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칠검백사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으니 말이다. 부원군이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상부의 명령이었고 어쩔 수 없었다고? 무고한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오늘은 경고차 왔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 칼이 내 목을 벨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제발 용서해달라. 내가 뭘 해주면. 용서? 그런 건 내 아버지께 빌어라. 지옥에서 말이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지요. 부원군은 한동안 벌벌 떨며 제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강쇠는 한양에 정의의 경고를 남기고 다시 마님이 계신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였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한양에서 경고를 마친 강쇠가 마을로 돌아온 것은 보름달이 떠있던 가을밤이었어요. 유리 마님과 초매는 마당에서 강쇠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실은 두 사람 모두 강쇠가 돌아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복수를 위해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죽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마님, 정말 올까요? 벌써 열흘도 넘었는데. 초매가 불안한 마음에 말했어요. 온다고 했으니까 올 거야. 강쇠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마님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니 강쇠가 달빛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더라니까요. 강쇠야. 마님이 달려가서 강쇠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니까요. 정말 돌아올 줄 알았다. 너무 걱정했다. 초매도 뒤에서 기뻐하며 말했어요. 강쇠야, 우리 절지 말기로 해. 이제 어디 가지 마. 강쇠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복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네, 이제 어디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그날 밤 강쇠는 오랜만에 마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마당에 앉아서 달을 보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요. 강쇠야, 너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걸음걸이도 말투도 눈빛도 전에는 소심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여. 그래도 마님께는 여전히 그냥 강쇠입니다. 고맙다. 그 말이 참 듣기 좋구나. 초매도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강쇠야, 나도 너를 좋아한다. 마님만 좋아하지 말고 나도 봐줘. 강쇠가 당황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지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두 분 다 소중합니다. 마님은 제 은인이시고 초매는 나는 뭐야? 초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님만큼이나요. 초매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기뻐했어요. 그때 유리 마님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쇠야,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볼까? 나도 너를 좋아한다. 여자로서 말이야. 초매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마님, 그런 말씀을. 뭐가 어때? 우리 모두 서로 좋아하는데 숨길 필요가 뭐 있겠냐? 강쇠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강쇠를 좋아하고 초매도 강쇠를 좋아하잖아. 강쇠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상황에 있는지 말이에요. 복수도 중요하지만 이런 평범한 행복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초매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맞아. 우리 셋이서 함께 살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마님도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의 특별한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낮에는 강쇠가 성실하게 일하고 저녁에는 셋이서 함께 식사하고 밤에는 글쎄요, 이건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강쇠는 정말로 마님의 방과 초매의 방을 번갈아 가며 들락거렸답니다. 때로는 마님과 함께 달빛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초매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테니까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유리마님 댁에서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더라. 무슨 일인데?
강쇠라는 그 머슴이 밤마다 칼을 들고 마당에서 춤을 춘다는 거야. 칼춤? 머슴 주제에? 그것도 보통 칼춤이 아니래. 달빛 아래서 추는 모습이 마치 신성 같다고. 정말로 강쇠는 밤마다 무예를 연마했어요. 잊어버렸던 칠성검법을 다시 익히기 위해서였지요.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게 보였던 거예요. 저 강쇠라는 사람, 대체 정체가 뭘까? 밤마다 칼을 들고 마당에서 춤을 춘다던데, 달빛 아래서 칼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야차 같다더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강쇠를 달빛 아래의 야차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강쇠는 이런 소문을 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거든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낮에는 성실한 머슴으로 일하고 밤에는 무예를 연마하며 지냈어요. 언젠가는 다시 복수를 해야겠지만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운 행복도 소중히 여기고 싶었거든요. 유리 마님과 초매, 그리고 강쇠. 이 세 사람의 특별한 동거는 그렇게 계속되었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세상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달 밝은 밤이면 마당에서 칼춤을 추는 강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야차처럼 아름답고도 위험한 춤을 추면서 말이에요. 마님과 초매는 그런 강쇠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구한 사람이 이런 특별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운이 좋았구나. 하지만 강쇠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집안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그들이 그 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강쇠가 정말로 복수를 이루었는지는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 사람 모두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졌다는 거였어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풍산 마을 뒷골짜기에서 벌어진 정절과 야심, 그리고 피해 복수극이 막을 내렸답니다. 달빛 아래서 칼춤을 추던 그 머슴이 실은 잃어버린 충신의 자손이었다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도 있고 복수도 있고 무엇보다 세 사람의 특별한 인연이 참말로 아름다웠지요.